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고신여대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19차 정기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기식 연구소 제19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장기식에서의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소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두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연말이 다 됐네요. 올 한 해도 잘 지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 19차 또 세미나를 개최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먼 곳에서도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최경열 교수님과 또 참석해 주신 또 원내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연구간사이신 운영한 교수님과 성광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일 교수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고신여대 졸업하셨고 울산의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보건병원에서 전공의, 그 다음에 서울 안산병원에서 전임의 하셨고 지금 보건병원에서 지금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다가 현재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현재 연수 중이십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분을 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은 교수님께서 장기 이식에서의 최소 침습 수술에 관해서 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슬쩍 보니까 로봇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신나는 강의가 되리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최 교수님 공유해 주시고 강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자리에 또 저한테 이렇게 뭐 발표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그, 저한테 있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 제가 최대한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신 제목은 그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다루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제라서 제가 하고 있는 수술법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꾸자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State of the Art라고 그러면 최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 제목을 그냥 지금 이식 수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수술적인 측면에서의 최신 수술 기법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로버트 태권브이나 트랜스포머 정도의 마치 멋진 이런 관절들이 멋지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막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어,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로봇 팔이나 손가락도 아니고 어, 그 집게 손가락 모양의 로봇 팔이 우리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의 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깊은 곳도 더 이렇게 밝게 보여주고 더 크게 보여주고 하는 기술들이 적용을 되고 있고 이러한 최신 수술법들이 어, 적용이 된 것은 실제로는
이식에서는 조금 늦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쉽고 접근이 안전한 그런 수술들부터 점점 까다로운 그런 수술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기증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고 소유자에게 붙이는 그런 이식 수술이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오늘 이러한 이식 수술 영역에서 이러한 수술,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옛날 자료들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고용 장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주로 복부 수술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복부에 있는 영역에서 신장과 췌장 또 간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수술과 췌장 수술에 비해서는 신장 이식 수술의 변화가 가장 역동적이고 이게 빠르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장 이식 수술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이식과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12년에 알렉스 캐럴이라는 프랑스 그 의사가 어,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1990년에 닥터 머레이라는 미국인이 수술법에 대한, 이식 수술법에 대한 그런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프랑스 의사인 알렉스 카렐은 그 논문에서 이렇게 혈관을 문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기술을 했고, 그리고 어, 그 캐럴 패치라는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는데 뇌사자의 심장 동맥에서 이렇게 심장을 구득할 때 이렇게 옆에 있는 대동맥 패치를 같이 가지고 오면 좀 스럼버스도 예방할 수 있고 혈관도 좁아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패치를 어, 이미 120년 전에 그 알렉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지금 그 패치를 알렉스 캐럴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지금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장 이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1933년에 우크라이나 의사인 유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시행을 했고요. 33년부터 약 한 15년 정도 되죠. 한 15년 동안 6케이스 정도의 신장 이식을 시행하는데 예, 싸이에 이렇게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사진을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싸이에 어떻게 그 임플란테이션 시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6케이스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틀 만에 사망했고, 사망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혈액형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웜 이스케미아 타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뭐, 보스턴, 시카고, 파리, 이런 곳에서 또 비슷한 그런 실험적인 수술들이라서 좀 그런데 그런 이식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어, 실제로 성공적인 신장 이식은 그로부터 어,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54년에 닥터 머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신장 이식이 최초로 성공하는데 음, 이분이 성공한 신장 이식도 그 일란성 쌍생아의 그 키드니를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초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이후에 한 50년 정도 이 닥터 머레이가 사용했던 그 방법들이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장이식이 계속 유지되어 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 병원도 예전에 그렇게 붙였는데 일리악 아트리를 그 리날 아트리를 인터널 일리악 아트리와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했고 그 리날 베인을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에다가 엔드 투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리악 포사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용했던 인시전도 비슷합니다. 뭐, 깁선 또는 러더포드 모리슨 어블릭 인시전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연장한 방법이 핫피스틱 인시전인데 결국은 비슷한 인시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인시전을 사용해서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음, 1995년에 들어서 1900, 50년대 머레이가 신장 이식을 한 이후로 약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40년, 50년 정도 지난 후에, 당시에, 그 뭐지? 1990년대에는 복강경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그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고, 대장 항문 수술에서부터 복강경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어,
이제 기증자 수술에도 복강경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1995년에 이렇게 기증자 수술에 대한 복강경이 최초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 그 젊은 어떤 그런 도너에게서 키드니를 구독하려면, 리빙 도너를 구독하려면 이런 인시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교적 한 적어도 15cm, 20cm 정도 되는 그런 인시전을 사용해서 그 키드니를 구독하는데 복강경을 사용하면 비교적 적은 인시전 또는 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시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강경 수술을 해서 그 키드니를 이렇게 얻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과 비슷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데는 이제 혈관 결찰을 위한 클립이나 복강경용 이런 스테이플러 등이 발전하면서 직접 손으로 수초하지 않아도 그 스탬프에서 블리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혈관을 결찰하고 수초해서 꼬매는 것보다 혈관용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하고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강경 수술이 더 시야도 좋고 더 안전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런 리포트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너 네프렉토미 할 때는 이렇게 레나의 뱃살, 특히 아트리에 흔한 베리에이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하고, 둘째는 적출위에 문합하게 가장 적절한 그래프트를 선택하지만, 양쪽 키드니 모두 만만치 않은 베리에이션을 가진 경우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라파로스코프 또는 로봇으로 네프렉토미를 할 때도 힘들지만 오픈 네프렉토미를 해도 쉽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험이 많은 센터들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라이트 키드니도 복강경이나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적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시행했던 여러 케이스들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도 다 이렇게 복강경으로 구족하는 걸 제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 몇몇의 RCT하고 메타 분석에서 리빙 도너 네프렉토미가 오픈 도너 네프렉토미와 비교해서 열등한 결과들을 보이지 않고, 어, 기증자의 어떤 그 신장 기증자, 키드니 도너의 신장 신장 기능이나 기능이나 어, 고혈압 발생 등에도 차이가 없고, 그래프트 서바이벌에도 차이가 없던 보고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시카고 팀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시면, 어,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약 1000대 정도의 로봇 도너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사진 센터인데, 여기서는 모든 리빙 도너를 로봇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비슷한 수술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특히나 이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베스한 도너나 멀티플 아트리가 있는 경우는 복강경보다 로봇 수술이 훨씬 유리하더라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너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든 로봇으로 하든 제가 볼 때는 거의 스탠다디제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강경 도너 네프렉터미를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마치 좀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환자나 보호자들이 정보를 잘 안다면 당연히 복강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센터를 옮길 정도의 그런 문제까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그 도너 서저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당연히 수혜자 수술까지 범위가 확대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식 수혜자 수술은 혈관을 문합해야 되고 뭐 또 그라프트를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어, 2006년에 이것은 머레이가 처음으로 신장 이식을 성공한 이후로 한 50년이 지나서야 어,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리포트가 발표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신장 이식을 하려면 하키스틱 인시전이나 아니면 깁슨 인시전을 사용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깁슨 인시전을 약간 줄여서 사용한 정도의 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7, 8cm 정도의 인시전을 사용했지만 이 안쪽으로는 키드니가 들어가려면 훨씬 많은 서브큐테니어스 팻들이나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술 내용이나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술 절개창을 줄이는 노력이 시도가 되었고요. 근데 또 이 하나의 또 문제는 날씬한 환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21 케이스 가지고 이렇게 한 연구들을 보면 BMI가 적어도 한 25 이하 이 정도 케이스에서 시행이 되었고요.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음, 수술 창도 줄었고 또 수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재현일수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신장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그죠? 하지만 그 인시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음, 통증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발표 이후에 여러 다른 센터들이 비슷한 연구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도 조금만 째고 할 수 있어. 조금만 째도 중요한 결과들은 비슷해. 이렇게 막 이렇게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 하지만 걱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적은 결계창을 이용하면 사실은 꽤 트랙션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당겨야 되고 많이 당기면 주변에 있는 조직 손상이나 주변 혈관이나 신경 손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키드니 펑션에 대한 결과들은 뭐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2009년이 되면 음, 그 보통 절개창을 줄이는 그 다음 단계가 복강경 단계인데 어, 여기 보면 참 스페인 연구팀인데 스페인에서 62대 여자 환자한테서 BMI는 20이고 파넬 이시전을 이용해서 그래프트를 인서션하고 안스 리포트를 이용한 복강경 어, 라파로스코피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최초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지컬 타임은 수술 시간은 한 240분 정도였는데 주위에서 볼 것은 음, 그 웜 이스케믹 타임, 그 베스큘라 수초 타임이 한 53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레터 문합하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콜드 이스케미아 타임은 뭐 어차피 이송 시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 72 케이스를 가지고 복강경으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이렇게 시행한 그룹에서 역시나 수술 프로시저를 좀 살펴보면 판넬 인시전을 한 5.5cm 정도 넣고 포트를 넣고 어, 음, 일리악 베슬 이런 베슬 문합은 결국은 복강 안에서 문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파로스코프 라파로스코프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몰 인시전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키드니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스몰 인시전을 사용했든 아니면 오픈 인시전을 쓰든 다 키드니는 후복막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복강경 수술은 키드니를 복강 안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진행했고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면 역시나 라파로스코프 그룹의 BMI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라파로스코프는 BMI가 높으면 이게 실제로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콜드 스프링 타임은 이송 시간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지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나스토모시스 타임. 우리가 오픈으로 문합을 하면 저희가 문합을 할 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리워밍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합 시간에다가 조금 이렇게 그배 안에 들어갔을 시간을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해서 한 60분 정도 실제로 리퍼퓨전 하기 전에 배 안에 들어간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오픈 프로시저에서는 그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토탈 수술 시간은 이걸 복강경으로 문합을 했기 때문에 일한 시간까지 더해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진통 효과는 역시나 이게 페이는 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시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운드 랭스도 당연히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이 그룹은 이렇게 복강경으로 신장 이식을 했더니 초기에 POD 7일째, 30일째는 신장 기능이
오픈 그룹보다 낮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후에 그런 어떤 그 GFR은 비슷하더라라는 얘기를 발표합니다. 네. 어, 그래서 복강경 수술들을 보면 어, 결국은 아나스토모틱 시간, 디워밍, 웜 이스케믹 타임이 어, 꽤 유의하게 이렇게 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신장 이식에서 웜 이스케믹 타임이 길고 이것이 어, 쇼텀 리졸트, 쇼텀 결과이긴 하지만 어, 이것이 어떤 조금 이렇게 임피리한 결과가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나 하는 문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신장 이식을 했을 때는 보시면 문합 시간이 길어지고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렇게 다시 투석을 할 가능성이 길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그라프트 페일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복강경 수술은 음, 오베지한 환자한테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에서 BMI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강경 수술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컴플리트 레이트가 줄어들게 되고 BMI가 증가할수록 어떤 뭐 베레스 니들 같은 투관침을 사용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복강경 수술은 BMI가 증가할수록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수술을 이렇게 완료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 그 키드니 측면에서 보면 복강경 수술은 복강 안에 프레셔를 가해야 되고 이런 프레셔가 결국은 오랜 시간 장기에 프레셔를 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도너 네프렉터미를 할 때도 복강경으로 도너 네프렉터미를 하는데 그때도 이미 그 복강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 안에 프레셔가 가해져서 키드니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데 또 수혜자 수술까지도 또 같은 프레셔가 가해져서 어떤 나중에 기내 펑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CO2 가스 문제인데, 음, 복강경 수술은 다 CO2를 사용합니다. 로봇 수술이든 복강경 수술이든. 그래서 이 CO2 가스가 결국은 레스피레토리 애시도시스를 유발하고 이게 리날 퍼퓨전에 어떤 장애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 복강경 다음으로는 당연히 로봇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로봇이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리는 복강경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로봇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는 이렇게 환자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복강경 로봇을 조정하는 콘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콘솔에서 보는 화면으로 로봇을 조정하는데 콘솔에서 보는 화면은 복강경 화면과는 약간 달리 3차원 입체로 보이고 눈이 나빠서 노안이 오거나 어, 어쨌든 눈이 나쁘거나 노안이 와도 수술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손가락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집게 손이긴 하지만 손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문합을 해야 되는 경우에 때로는 트로카 위치를 잘못 잡으면 수처가 거의 불가능하게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팔은 손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기에 익숙해진 외과의사라면 꽤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 주인공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겨우 집게 손가락 두세 개를 조정하는 거지만요. 로봇 수술을 이용한 KTP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수술이 처음 이렇게 발표가 된 건 2002년입니다. 어, 머레이가 1950년에 수술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 약 50년 후에 로봇 수술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처음 발표된 로봇 수술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두 번째 KTP 환자였고, 어, 이 발표는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그 두 번째 수술은 반대편 그 일약 포사에 그 수술을 하였는데 오픈 서저리와 똑같은 인시전을 이용하고 어, 문합을 로봇을 이용합니다. 오픈을 하고 문합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 이 발표의 의미를 두는 것은 로봇으로 핸들링을 해서 어, 신장 리날 아트리, 리날 베인을 문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로봇 수술을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도 어떤 햅틱 센스가 없고 또 여기 보면 57분 동안 문합을 했는데 손으로 문합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문합하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게 한 두 배 정도 걸렸고 또 굳이 비싼 로봇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되면서 조금 주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2010년에 지금 여러 센터들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로봇 심장 이식이 2010년에 발표가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이식을 하는 센터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고,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로봇 센터들은 꽤 많은 케이스의 로봇의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했던 그 시카고 그룹의 자료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그룹은 로봇 수술을 비만 환자만 로봇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본인들이 그렇게 비만 환자만 로봇으로 이식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조금 살펴보면 29세 여자, 백인 여자 환자고 BMI가 41 정도 되는 환자입니다. 한 109kg에 162cm 정도 되고 5년 동안 투석을 했던 환자고 환자는 생체 기증자가 없어서 뇌사 기증자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키드니는 47세 백인 남자로부터 키드니를 받았습니다. 어, 첫 번째 수술은 이런 포지션을 했다고 그 리포트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프트 데큐비터스로 환자 포지션을 하고 트로카 포지션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꼽 근처, 배꼽 일부분이 헤드 쪽입니다. 그래서 배꼽 위로 어, 사람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람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시전을 넣고 인시전을 사용하고 로봇 암은 주로 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사용해서 문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토탈 수술 시간은 한 220분 정도, 그리고 어, 콜드 이스케믹 타임은 11시간. 미국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멀리서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 콜드 이스케믹 타임이 다 1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웜 이스케미아 타임이 한 5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고에서는 키드니 펑션은 금방 이렇게 잘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그룹은 비만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계속하고 비만에 대한 수술을 계속하는데 미국 신장이식 환자에서 대부분의 한 60% 정도의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받을 당시에 오버웨이트, BMI가 25 정도 되는 환자고 어, BMI가 25 정도면 어, 그냥 우리가 조금 아주 뚱뚱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어쨌든 60% 이상이 이렇고 또 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센터들에서 BMI가 40이 넘어가는 그런 환자들은 이식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비만 정도에 따라서 유노스 데이터입니다. 비만 정도에 따라서 어,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실제로 투석 받는 해가 증가할수록 그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늘어나지만 BMI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여성의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BMI 40 이상의 그런 어떤 여성들의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BMI가 낮은 환자들보다 신장 이식을 받을 찬스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그룹의 결과를 보시면 이 그룹이 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본인들 데이터와 그 유노스 데이터, 미국에 있는 신장 이식 데이터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40세 이상, BMI 40 이상의 그룹들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본인들이 시행한 어떤 그 로봇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의 BMI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32,000명, 612명의 945명의 그 환자와 비교를 하였을 때, 어, 저 1년 팔로우업과 3년 팔로우업에서 serum 크레아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오픈 그룹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로봇으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트랜스플란테이션 케이스들을 막 이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미네소타 그룹도 본인들의 결과들을 보고를 하는데요. 어, 이 팀은 긴 분압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복강 내 신장을 위치시켰을 때 그라프트가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조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음, 그라프트 이렇게 얼음 거즈를 이렇게 잘 싸고 우리도 문 교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얼음 거즈로 잘 싸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스 슬러시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합하는 동안에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실제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카고 그룹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결과를 보시면 BMI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그 BMI가 낮은 아마 BMI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그래프들을 선정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BMI가 23이고 그리고 수술 시간 수술 시간이 한 죄송합니다. 수술 시간이 한 201분 정도 되고 그리고 리워밍 타임이죠. 그 복강 안에 이렇게 그래프트가 들어가서 그 리퍼퓨전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한 42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팀인 것 같고 그래서 결과들이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보고를 하였지만 여전히 로봇 수술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려면 포지션을 이렇게 트렌들러 보고 포지션을 하는데 이렇게 트렌들러 보고 포지션으로 환자가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하트나 아니면 어, 어떤 이데마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이면 모르겠는데 ESRD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유모페리토니움이 어, 신장 기능을 더 이렇게 수술하고 떨어뜨리지 않을까. 실제로 인터로 업도미널 프레셔가 그 한 20mm 소 머큐리 정도 되면 그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한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증 수술을 할 때 이미 한번 이 강한 프레셔로 이렇게 키드니에 데미지를 줬는데 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데미지를 주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계속 기복을 만들고 또 젤 포트 같은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고 하다 보면 서브큐테니어스 엠피테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로봇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한 보고들은 계속 있고 앞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렇게 다루었던 그런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많이 하는 그런 센터들은 복강 안으로 그래프트를 집어넣고 복강 안에 있는 일리악 베슬에 문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또 새로운 연구들은 우리는 레트로페리토니움에도 심을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고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또 싱글 포트로도 우리는 넣을 수 있어 이런 그룹들의 발표들도 이렇게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로봇 신장 이식을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리워밍 타임, 배 안에 이렇게 그래프트가 들어가서 문합을 하는 그런 시간이 보통 한 40분에서 73분 정도인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손으로 저희가 꼬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게, 음, 앞에 복강경 그룹에서 얘기했을 때는 한 뭐 70분 이상, 이 정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우리가 프롤ong드한 그 웜 이스케믹 타임을 어디까지 용납할 것이고, 이게 과연 진짜 어떤 숏텀, 롱텀 아웃컴에 진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어, 이런 복강경 수술들도 결국은 복강경 문합도 또 로봇 문합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 수술이 출기가 시간이 줄고 테크닉이 이렇게 좋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 미네소타 그룹의 한 얘기인데 어떤 계속 이렇게 반복 쿨링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워미 스테믹 타임을 좀 보상해 준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툼은 어떤 로봇 수술은 오베시티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오베시티 수술을 했을 때 오픈 수술에 비해서는 상처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제가 신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췌장 이식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췌장 이식은 1968년에 처음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보고가 되었고, 우리가 보통 어, 그 췌장 이식을 할 때 췌장 이식이 신장이 보통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췌장 이식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신장 이식을 먼저 하고 췌장 이식을 할지 말지가 보통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그 투석을 받는 ESRD 환자의 어떤 서바이벌을 굉장히 어, 증가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석을 하는 환자의 서바이벌을 보시면 투석받은 환자의 보통 한 5년 생존율이 한 50%가 조금 안 됩니다. 투석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되고, 이런 ESRD 환자들의 어떤 메디안 서바이벌이 한 4.9년, 5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80%가 넘고 10년 생존율이 한 80%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서바이벌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 이식은 해야 되는 이런 수술이 되는데요. 그러면 췌장은 어떨 거냐 하는 거죠. 타입 1 DM이 있는 그런 ESRD 환자한테서 우리가 췌장 이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췌장과 신장을 동시에 신장 이식을 먼저 하고 췌장 이식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동시에 이식을 하는 경우든 두 가지 이식을 했을 때는 비슷한 성적이고 한 10년 정도의 생존율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판크리아스만 단독으로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서바이벌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어, 그, 음, 키드니 단독, 키드니 단독으로 수술을 했을 때와 또, 어, 그 신장 이식과 신장과 췌장을 신체 동시 이식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비교들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어, 보통 췌장 이식의 문제는 한 7에서 22% 정도의 어떤 테크니컬 페일리어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 음, 어, 여기 보시면 그 SPK 그룹, 그러니까 신장과 췌장 동시 이식을 한 그룹과 또 신장 이식만 한 그룹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판크리아스가 췌장이 그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와 췌장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키드니만 단독으로 이식을 한 경우의 성적을 보면 동시에 다 췌장 이식, 동시에 이식을 해서 어, 판크리아스 기능이 남아 있는 경우는 다른 어떤 단독으로 신장 이식만 한 경우보다 훨씬 성적이 이렇게 서바이벌이 이렇게 우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신체 동시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크리아스 기능이 이렇게 망가지고 판크리아스가 어떤 리젝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스럼프스가 생겨서 망가진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그 서바이벌의 베네핏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췌장이식은 과연 이렇게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수술을 좀 보시면 췌장이식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췌장이식을 했더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블레더 엑소크라인 판크라틱 주스를 이렇게 블레더 드리니지를 시행하였고 하지만 이후에 면역제제도 발전을 하고 실제로 리젝션에 대한 그런 검사나 어떤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블레더보다는 이렇게 스몰 버울에다 직접 이식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그 비너스 드레이지를 포탈벤에 연결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최초로 그 로봇으로 췌장 이식을 시행한 것은 1912년에 보고되었고요. 이것은 이태리 피사 그룹이 처음으로 로봇을 이용한 췌장 이식 탐내를 보고했고 여기 보시면 웜 이스케믹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음, 사실은 로봇 췌장 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 중 하나가 이제 시카고 팀인데 시카고 팀의 SPK 결과를 좀 살펴보고 조금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3년까지 2023년까지 어, 164건의 SPK를 시행했고 지난 7년 동안 약 16건의 로봇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SPK 로봇 SPK도 마찬가지로 BMI 35 이상의 그룹에서 이렇게 로봇 수술을 적용을 하였고요. 어, 오버럴 수술 타임이 로봇 수술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웜 이스케믹 타임, 판크레아스의 웜 이스케믹 타임과 또 키드니의 웜 이스케믹 타임이 길고요. 어, 하지만 그 원이얼 판크레아스 서바이벌, 원이얼 키드니 서바이벌, 원이얼 페이션 서바이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HbA1c, 글라이코실레이트 헤모글로빈도 시간이 가면서 오픈 그룹과 로봇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요. 그 생체 간이식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한 젊은 기증자의 배를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라파로스코프로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팀과 로봇으로 수술하는 수술팀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인시전을 사용했던 그런 기증자 수술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에만 판넬 인시전만 사용해서 하는 그런 로봇 수술들과 복강경 수술들이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었고요. 음, 이런 로봇 도너 헤파텍토미를 하는 팀과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팀들 사이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어, 그, 수혜자 수술에서도 이렇게 로봇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복강경과 로봇으로 이건 도너 수술이 아니고 그 수혜자 수술을 이렇게 한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하면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너 네프렉토미 또 도너 헤파텍토미는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과 판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그걸 따라가는데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도 복강경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로봇으로는 많은 센터들이 트라이해서 결국은 상당수 로봇 센터들에서는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로봇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리버 트랜스플란트와 도너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리빙 도너 판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두서없는 발표였는데 시간이 돼서 제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최소 침습시술 관련해서 최근 그 로봇 수술까지 그다음에 각 장기들마다 그 수술 관련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이대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리서치만 하고 있어서 이 수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한 2, 3일 전에 중국에서 나온 소식 중에, 그, 그냥 건강 진단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키드니를 하나 떼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 수술했는데 키드니 두 개를 다 떼내가지고, 그냥,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뭐 오줌이 안 나온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데서는 그 돈하고 리시피언트 사이에 그 코디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양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건 사실 신호식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시고 그 우리나라는 호누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모든 장기 이식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고는 이식 수술을 아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모든 기관 관리를 호누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잘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그 최인 교수 말씀대로 코너스에서 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 타자의식, 난 이게 내 친구인데 오랜 친구다, 주고 싶다. 이게 법률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이게 법률이 된 다음에는 친구를 하더라도 뭐 일례로 이 친구하고 뭐 언제부터 굉장히 오래된 세월 뭐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타자의식도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정확한 기간은 15세인가 14세인가 15세 이상이 돼야지 자발 기증이 되고 그것도 최소한 그 자기 친족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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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십시오. 잘 문영 교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서 또 반갑고요. 정혜 교수님, 저기 얼굴이 조금 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로봇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미국 많이 하지만 또 시카고 저기 UIC에서 상당히 이식 수술을 로봇으로 많이 하는구나. 또 췌장도 그렇게 하고 하는구나. 제가 그좀 아주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충격적이다. 네,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미국 가면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환자들 그렇게 다 아주 많이 하면 그렇게 로봇 수술이 활성화돼 있고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좀 궁금해 하고요. 그렇게 또 DDLT는 그러니까 내사건을 그렇게 로봇으로 또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이 나는 게 물론 이제 루틴화돼 있으니까 좀 그렇게 뭐 아주 익숙해져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런 부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미국은 사보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처럼 의료보험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제도에서는 로봇 수술 커버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보험으로 수술비를 감당하는데 로봇 수술 굉장히 비싼데 이게 사보험 중에서도 사보험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험 중에서 로봇이 커버되는 보험이 있는 환자들은 아마 음, 로봇 수술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있는 UIC 병원은 비만 환자들만 로봇을 합니다. 그 되게 오픈이 돼. 네, 특징적인데 네. 키드니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BMI 40이 넘어야만 로봇을 넣어줍니다. 음, 그리고 그것은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뇌사 그 구독을 해온 키드니에도 로봇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로봇 수술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있어도 그 본인들 인디케이션이 아니면 로봇 수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든 리빙 도너는 로봇 네프렉토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들의 폴리시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페이퍼도 많이 쓰고 연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의 신장 이식을 하는데 본인들의 폴리시를 유지를 해도 그게 유지될 정도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동훈 부원장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코멘트나
예, 코멘트는 아니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 감사합니다. 들립니까? 네네, 네네. 들립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하여튼 2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막 소장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막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네, 교수님 반갑고 아무튼 즐겁게 잘 지내고 돌아오십시오. 제가 옛날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는 22명 중에 한 명은 SPK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원도 이제 앞으로 SPK 같이 이제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양산부상대 이수봉 교수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잘 안 들리시네. 그러면 정현순 교수님 혹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반갑습니다, 교수님. 있으신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코멘트는 없고 뭐 ABO 인컴 불일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 수혜자에 있어서. 예, ABO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 여기 뇌사 환자 너무 많고, 뇌사가 너무 많고, 장기 많으니까 차라리 그걸 하더라고요. 익스체인지는 리빙 도너끼리 익스체인지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ABO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ABO 브릿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지훈 교수님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고요. 교수님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인데도 먼 곳에서 강의 준비해 주신 최영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아까 그 화면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제가 이 화면은 한참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원내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강의해 주신 최영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차 세미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 2월에 이번에는 서울의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콩파센터에 강희연 센터장을 모시고 이분은 아마 유전 질환에서 국내에서 아마 가장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모시는데 쉽지 않았는데 유전 질환과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아마 제가 신장 이식을 해놨지만 제목은 원래는 장기 이식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 이식에 대해서 파브리 디지즈라든 알포트 디지즈라든 이런 유전 질환에 대해서 신장 이식 실제로 일부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분이시라서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최 교수님 건강하게 연수 또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전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